자, 얘들아, 안녕. 자, 오늘은 원격 수업 첫 시간입니다. 사회문화 드디어 진도를 나가는데요. 사회문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전에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문제 탐구 과목 알죠? 사회문제 탐구 과목도 1단원이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라는 사회문화 1단원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도를 굉장히 급박하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문제 탐구 시간을 통해 가지고 사회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뒷부분 자료 수집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제 탐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가치 탐구 태도, 그 부분은 사회문제 탐구 시간을 통해서 아마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사회문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개념은 쉽게 될 거고요. 이걸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 수업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어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와 특성이고요.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와 특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사회문화 현상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무엇과 비교를 해서 특징을 가지느냐 그랬더니 사회문화랑 비교할 수 있는 건 자연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을 비교하면서 그 특성을 찾아내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수능에서도 항상 1번 문제로 나올 거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학교로 오면 중간고사를 안 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기말고사를 만약에 시험을 보면 1번 문제로 100%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는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을 크게 본다 그러면 거시적 관점이 되고요. 작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현미경 할 때 그 현자, 볼 현자고요. 미자는 작다. 작은 걸 보는 안경, 현미경. 그 다음에 큰 사람 우리가 거인이라고 그러죠. 그때 쓰는 거자가 클 거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저쪽에 있는 산을 보면 산 전체를 본다 그러면 거시적 관점. 산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 숲을 하나, 잡초 하나씩, 꽃 하나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그러면 미시적 관점. 큰 개념 이해하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와 관련된 거 있는데요. 지금 개념 수업을 하고 나면 이 이후에 나오는 수업들은 아마 수능 특강 김지선 선생님 수업을 활용해서 제공될 거예요. 그래서 따로 김지선 선생님 수업은 들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저는 수능이 필요합니다 하는 친구는 저는 박범 선생님 수업이 수능에서는 괜찮은 수업인 것 같아요. 내신 대비 학생들은 권윤복 선생님 수업을 추천합니다. 전부 다 교재는 수능 특강으로 똑같아요. 쌤이 김지선 선생님을 하는 거는 강좌가 좀 짧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3월달 한 달 동안 일어났던 수업들을 쫓아가기에 강좌 구성이 가장 적절했기 때문에 김지선 선생님 수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아마 링크가 걸려서 김지선 선생님 수업이 들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아까 얘기했죠. 이제 배워야 될 거.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를 무엇과 비교해서 자연현상과 비교하는 것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 크게 얘기했습니다. 크게 보는 거, 거인할 때 거시적 관점. 작게 보는 거, 현미경 할 때 볼 현자, 작을 미자, 미세하다, 미시적 관점. 그렇죠. 아주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설명하시면 되고요. 자,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 잠깐 제가 설명을 했죠.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행동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각각 행동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걸어가고 있을까요? 어딘가 귀국하는 사람, 출국하는 사람? 아마 여기는 출국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KTX네. KTX 공항이 아니라 서울역인가 봐요. 여기 이제 군인들 휴가 가는 사람들이고요. 자, 이 사람들의 행동들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행동은 전부 다 의도나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전부 다 의도나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기침을 했는데 원래는 재채기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의도일까요? 자신도 모르는 신체적인 활동일까요? 신체적인 활동이죠.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의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현상으로 봐야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기침을 했으면 이거는 사회현상. 근데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재채기. 이건 자연현상. 이런 구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사진들 하나 보면 교과서 13페이지 있는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사회현상, 자연현상을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산 위에서 해가 뜨는 건? 그렇지, 자연현상. 자,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뭔가 수업을 가르치고 있네요. 의도적이죠. 가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바로 뭐가 되냐면 사회현상. 왜 꽃을 주고 있지? 어쩔 수 없는 거니? 아니면 꽃이 잘 자라라고 이 여학생의 의도가 있는 거니? 그렇지. 의도가 있죠. 좋은 일이죠. 가치가 있죠. 사회현상. 학교에서 누구는 앉아있고 누구는 뛰어다니네요. 친구랑 운동하려고 신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더우니까 좀 쉬려고 의도가 있으면 사회현상. 버스 타고 어디 가는 것도 사람의 의도로 만들어졌으니까 사회현상. 운석이 떨어지네요. 별똥별. 별똥별은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이 만든 건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죠. 자연현상. 이렇게 구별해 주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여러분들은 구별합니다. 넘어가자. 됐어요. 자, 자연현상 의미,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시 올라갈게요.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다. 그래서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냥 존재현상입니다. 옛날부터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이 내리는 거, 의도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야, 너네 올 겨울에 눈을 못 봤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눈을 내려줄게. 이런 가치라든가 그런 게 없지요. 그래서 가치가 없다, 의도가 없다. 그래서 뭘 가치성. 이 가치란 말 대신에 의도란 말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뭘 의도성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보편성,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어디서나 똑같아요. 항상 똑같이 나타납니다. 100년 전, 1000년 전, 10,000년 전에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요. 해가 뜨면 밝아지고요. 해가 지면 어두워지고요. 시대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 법칙에 따라 필연성이 뭐냐면 반드시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물건을 높은 데서 놓으면 그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떨어지겠죠. 반드시. 그래서 원인과 결과, 여기서 인과라는 말은 인자가 원인이고요. 과자는 결과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는 똑같아요. 이게 자연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 사회문화 현상 가볼게요. 사회문화 현상은 상호적 상호작용,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이 만들어내면 전부 다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가치가 있어요. 옳고 그 행동은 잘한 행동이야. 그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야. 옳고 그름, 잘하고 나쁜 행동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업 자료를 만드는 행동은 잘하는 걸까요? 잘못된 행동일까요? 그렇죠. 좋은 활동, 잘하는 거, 아주 칭찬받아야 되는 활동. 자,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저 좀 칭찬해 주세요. 8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아프네요. 자, 보편성과 특수성. 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보편성을 띠는 동시에 구체적인 모습은 각 시대와 사회에 따라 특수성을 띠기도 한다. 10년 전, 1000년 전에도 아마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나 결혼을 한다? 이거는 보편성. 저기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북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 어디서나 결혼하는 풍습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편성이고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결혼하는 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게 바로 특수성입니다. 각 지역마다 집의 모양도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예를 들면 저기 북극 쪽에 가면 이글루라고 하는 얼음집을 짓고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볏집을 많으니까 풀이 많았으니까 초가집을 져가지고 졌죠. 집의 모양이 지역마다 다르다. 이건 특수성. 하지만 웬만한 모든 인간은 어느 지역에 살거나 집은 짓고 살아. 집은 짓고 살아. 그렇지. 이건 보편성. 집은 짓는데 그 집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 그러면 특수성이 됩니다.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는 뭐냐면요. 개연성은 객자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연관성이 열려 있어요. 누군가가 막 웃고 있어요.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왜 웃을까? 웃긴 일이 있었나? 누가 쟤를 웃기게 했을까? 그런데 걔가 과연 그 친구가 웃는 건 웃겨서 웃는 걸 수도 있지만 화가 나는데 너무 슬퍼서 어이가 없어서 웃을 수도 있지요.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다양한 원인이 발생해서 그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게 개연성입니다. 또 내가 지나가다가 친구의 뒤통수를 때렸어요. 그러면 보통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뒤통수를 때렸으니까 화를 내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왜 때려? 어떤 친구는 뭐야? 어떤 친구는 대답도 안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똑같이 저한테 뒤통수를 때리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원인은 뒤통수를 때렸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친구들의 반응은 다 다양하게 열려 있어요. 어느 행동을 할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이 개연성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 그 다음에 확률의 원리, 아까 설명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게 나타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게 확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예외가 존재한다. 저기 포인트 하나 더.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렵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역량을 키우는 탐구활동입니다. 신문기사에서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을 구분한다면, 자, 요거 하나 해봅시다. 지독한 한파가 기승, 지독한 한파. 사람이 만든 건가요? 아니면 자연현상인가요? 그렇죠. 이러면 자연현상.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자연현상. 제설작업, 제설작업은 눈을 치우는 겁니다. 자연이 치워주나요? 사람이 치우나요? 사람이 치우죠. 그럼 제설작업은 사회현상. 됐죠. 강풍은요? 자연현상이겠죠. 공항 운영의 중단. 이건 사람이 결정하는 거니까 사회현상. 이런 식으로 구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위에 있는 것들 제가 예시 답안을 했고요.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서 한번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더 건드려 볼게요. 공항에서 밤을 새우며 대기. 자연적인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대기하는 건가요? 다음 비행기,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현상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1번에서 구분한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을 그 특성과 연관지어 설명해보자. 여러분들 달고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나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치 판단이 불가능하고 사실, 팩트적인 측면에서 존재하며 원인과 결과 관계가 명확하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 법칙, 인과관계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보편적 법칙이 적용된다. 물론 사회현상도 보편적 법칙은 적용되지만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을 더 지니고 있는 게 사회현상.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 플러스 특수성이 같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반면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나 감정이 포함되어 나타나고 가치 판단을 바탕으로 존재하며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야.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외가 존재한다. 그래서 예측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즉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다른 말로 좀 어려웠지?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로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상황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특수성, 다르게 하면 상대성이라고도 표현한 교재도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인데요. 요거를 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과목별로 선생님들의 특징을 본다면, 과학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들은 성향이 비슷해요. 이과적인 거.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과정은 달라도 답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회 과목에 있는 사회문화 현상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윤리와 사상, 지리 선생님들 좀 빼고요. 윤리와 사상, 세계사, 역사 이런 선생님들의 특징은 명확하게 답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상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사회 현상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이 첫 번째 사진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먼저 보이나요?
어떤 친구는 모래시계가 먼저 보이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는 하얀 측면을 강조해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측면으로 보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뭘로 보이나요? 어떤 친구는 이 주둥이에 눈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오리예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또 어떤 친구는 이게 눈이고 이게 귀고 여기가 코, 여기가 입부분이면 토끼로 보이는 친구도 있겠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현상을 보고 평가할 때 야, 내가 본 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 중요한 거 있죠? 다른 것과 틀린 것의 구별. 우리는 피부색이 좀씩 다르고요. 그죠? 그리고 생각도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 현상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겠죠. 쌤이 작년에 정치법을 가르치면서도 설명을 했는데 똑같은 정치 현상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잘한 행동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는 행동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제 주제 2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요거 예시 답안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컵이나 잔, 저는 모래시계로 봤는데 컵이나 잔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사람이 가까이 마주보고 있는 거고요. 또 오른쪽 사파에서는 오리로 보여요. 아니에요. 토끼로 보여요. 오리로 보여요. 토끼로 보여요. 바로 요 사진이죠. 요 사진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아까 학습 목표에서 쌤이 얘기했던, 강조했던 게 있죠.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지만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시적 관점은 이 거자가 거인할 때 거. 그래서 클 거. 크게 보는 거야. 사회현상을. 그래서 산을 보면 산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산 전체를 크게 산 전체를 멀리서 크게 보는 거.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가까이 있는 수안봉을 본다면 멀리서 저기 어디쯤이냐면 안산공업고등학교 거기 있는 육교 위에서 보면 수안봉이 진짜 독수리 머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독수리 숫자잖아요. 독수리, 암자는 바위 암자고 독수리 바위가 봉우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봉우리가 독수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암석, 그래서 수암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크게 봤으니까 거시적 관점. 근데 수암봉 안에 딱 들어가서 산책길 가면서 그 옆에 있는 나무 하나, 풀 하나, 꽃 하나, 하나하나 본다면 작게 보는 거니까 미시적 관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첫 번째 거시적 관점 갑니다. 사회현상을 사회제도나 구조, 전체적으로 사회제도.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시스템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냐라는 게 거시적 관점이고요. 대표적인 건 기능론, 갈등론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기능론, 갈등론은 100% 시험에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 목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능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서 기능론, 갈등론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사회 불평등 현상에서 계층 이론, 계급 이론 할 때 그때 또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능론, 갈등론은 반드시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거시적 관점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회 속에 살아가는 행위자의 측면을 간과한다. 뭐냐면 멀리서 보면 수암봉만 보이지 저 안에 어떤 꽃이 있는지 어떤 나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바로 단점이에요. 즉 사회현상에 적용을 하면 이 사회제도나 시스템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는 알지만 각각 개별적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각각 사람들이 왜 다른 행동을 하는지, 차이는 무엇인지 그거를 파악할 수 없는 아주 큰 아쉬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미시적 관점 볼게요. 미시적 관점은 작게 보는 거라고 그랬죠. 수암봉에 가서 산책길을 가다 보면 여기에 나무가 있네. 나무 밑엔 어떤 꽃이 있네. 잠깐만. 이 꽃 주변에 어떤 풀들이 자라네. 이 나무가 이 풀들을 자라게 도와주는구나. 또 어떤 나무를 보면 그 나무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감고 타고 올라가는 덩이식물? 칭칭 감아서 올라가는 그런
식물들 있죠. 나무 타고 올라가는 식물들. 자, 그런 식물들은 거시적 관점에선 나무에 같이 비비 꼬아서 올라가는 이런 식물들이 있는 게 안 보이겠죠. 그런데 미시적 관점은 안에 가서 봤더니 이 나무와 이 덩이 식물이 꼬리를 트는 이 식물이 같이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로 따진다면 개인과 개인이 하나하나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협력하기도 하면서 이게 사회가 유지된다라는 게 미시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연구 관심은 일상생활 속에 개인 간 상호작용, 나무와 풀들, 꽃과 풀들, 나무와 동물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상호작용 이론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다 상징적이라고 했느냐? 우리 사람들은 서로 상호작용할 때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언어라든가 행동을 전달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나면 반가워서 이렇게 손을 들면 안녕하세요 라고 손을 드는 거죠. 이게 상징이야. 안녕하세요 라고 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반갑다라는 의미가 담겨있죠. 이게 바로 상징이야. 그래서 이러한 상징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붙여놨습니다. 물론 이것도 한계점이 있겠죠. 수암봉에 올라가서 그 안에서 하나하나 보면 거기서는 수암봉 봉우리가요. 독수리 닮았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도 안 느껴져요. 즉 크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한계점. 즉 사회 구조 전체를 볼 수 없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는 게 미시적 관점의 한계점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거시와 미시. 거시는 기능론과 갈등론, 미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보여줄 EBS 영상에서 아마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줄 겁니다. 문제로 같이 풀어보면서 하면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거시적 관점엔 기능론, 갈등론, 미시적 관점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다. 자, 기능론 봅시다.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 유기체는 뭐냐면요. 기자가 생명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운이 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하나의 체, 몸으로 봅니다. 사회를 살아있는 사람 몸뚱아리로 본다는 거예요. 생명체로 봐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심장이 없으면 우리 몸은 움직일까? 못 움직일까? 못 움직이겠죠. 폐가 없으면 못 움직이겠죠. 피부가 없으면 우리 사람 어떻게 될까? 안 되겠죠. 하다못해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 잘 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머리카락도 필요한 게 있긴 하죠. 손톱이 없으면 너무 힘들 거야. 이 몸 안에 있는 건 어떤 게 더 중요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서로가 협력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바로 기능론이야. 그래서 각각의 사회 구조는 우리 몸에 있는 각 구조들은 자신의 기능이 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더 중요한 기능과 덜 중요한 기능은 없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 사회에도 선생님은 선생님의 기능이 있어요. 학생은 학생의 기능이 있어요.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하면 사회는 움직여. 의사는 의사의 기능을 제대로 하면 되고요.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능을 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엄마는 엄마로서의 기능, 아빠는 아빠로서의 기능을 잘하면 사회는 잘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기능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마 기능론을 싫어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끔 많이 얘기합니다. 야, 너 이 새끼야 학생답게 해. 이건 기능론입니다. 왜? 학생은 학생답게 행동해야지 사회가 운영되니까. 야, 심장 기능을 해야지. 심장이 싫어요. 저 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폐로 바꿀래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야, 교사 선생님이면 선생님답게 행동해야지. 이게 바로 기능론입니다. 자신의 맡은 역할만 잘해라. 다른 거 넘보지 말고 이게 기능론의 관점입니다. 기능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성원 간에 예전부터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 잘하면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회 문제가 왜 발생을 할까? 사회 문제가 왜 발생하냐고 생각을 해봤더니 사회 문제는 각각의 기능이 제대로 한다 못한다? 그렇지. 각각의 기능이 서로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거야. 우리 몸의 사회 문제
바꿔서 기능론 유기체니까 사회를 우리 몸으로 얘기합시다. 우리 몸에 문제가 발생했어. 어디가 아픈 거잖아. 왜 아플까? 내 몸에 있는 어딘가 그 기능에 잘 못하는 거야. 지금 나오는 코로나도 폐가 그 기능을 잘 못하지요. 그러면 아프잖아. 이게 바로 사회 문제야. 그래서 기능론 안에 있는 그 기능이 서로 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치료하면 나아. 치료해서 폐가 아팠으면 코로나 치료해서 폐 기능을 살리면 원래 기능을 살리면 다시 사회는 안정돼.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게 바로 기능론입니다. 그런데 기능론의 한계는 뭐냐면 사회가 왜 변화하는지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프랑스 시민혁명 왜 발생했을까? 그걸 설명을 못해. 갑자기 사회가 갑자기 변하는 걸 설명을 못해. 우리 몸이 갑자기 변해서 더 좋은 모습 발전해 나가는 거 설명을 못해. 그래서 이 기능론은 안정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변동 같은 급격한 혁명, 이러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또 갈게요. 갈등론 반대입니다. 야, 우리가 너네 기능, 태어나서 웃기네. 내가 언제 너 보고 심장하라 그랬어. 내가 언제 내가 손톱하고 싶다 그랬어? 아니야. 이걸 만든 건, 이러한 사회 구조를 만든 건 지배 집단이야. 기득권 세력이야. 그래서 우리같이 약한 피지배 집단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조심해야 될 편이죠. 우리같이 피지배 집단이라고 하면은 제가 약간 선동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그러니까 지배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도 대통령 해보고 싶고 의사 해보고 싶고 변호사 해보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나 예를 들어서 변호사 하고 싶다.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법학 전문대학원을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면 너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래서 나는 결국은 계속 지배집단이 될 수 없어. 이게 바로 갈등론입니다. 즉 사회를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 사회 구조를 만든 건 지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바로 기능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사이에 서로 협력할까? 끊임없이 갈등이 있을까? 끊임없이 갈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갈등론이라고 합니다. 자,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배받는 사람이 지배와 억압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운동을 한다거나 시민혁명 같은 걸 한다거나 그래서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켜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르크스라든가 사회주의 이론에서 노동자들의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갈등론의 모습입니다. 자, 한계. 그런데 반대로 기능론에 주장하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협력하는 사회의 그런 모습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있죠. 갈등론의 특징이었어요. 그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 아까 얘기했죠. 상징적 상호작용론.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중요시. 이거는 미시적 관점. 작게 보는 거야. 개개인들이 나무와 덩쿨이 같이 어떻게 협력하면서 살아가는지. 세미 수업 하다가 준비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들 보면 악어도 보면 악어새가 있죠. 악어와 악어새. 악어가 입 벌리고 있으면 악어새가 날아와서 악어 입에 있는 그 음식 찌꺼기 같은 거를 이제 해결해서 그걸로 자기 밥으로 먹는데, 그런데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은 사람들이 하는데 어떤 의미, 상징,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 상징을 주고받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줍니다. 그래서 사회는 개인들이 다양한 상징을 활용하여 의미를 주고 상호작용이 다양하게 얽혀있는 나타나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론의 특징. 개개인의 행동에 각자 개개인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중요한 것. 왜 저 사람이 그 행동을 했지?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웃었어. 그러면 왜 제가 웃지? 그러면 그 상황을 파악해 보는 거죠. 내가 TV를 보다가 웃었으면 TV 프로그램이 웃겼나 보구나. 그렇게 상황 정리하면 되고요. 내가 친구랑 싸우는데 웃었어요. 그러면 친구랑 싸우는데 웃어? 상황이 친구랑 싸우는데 웃었다? 그러면 어이없어서 웃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 사람의 행동의 정의를 다시 내릴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미시적 관점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 구조를 못 봐요.
기능론이나 갈등론처럼 사회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서로 협력하고 뭐 하는지 그게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개개인의 행동이 너 왜 그런 행동을 했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바로 미시적 관점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자, 삶의 현상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한 관점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을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또는 거시적 관점의 기능론, 갈등론 또는 미시적 관점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같이 균형 있게 보면 좀 더 우리가 세상을 좀 더 넓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육제도에 대해서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진 서로 다른 관점인데 뭔지 모르겠네요. 자, 논평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과 갈등론, 교육제도 어떻게 볼까? 또 이 사람 봅시다. 교육은 그 사회가 합의했대요. 미리 서로 합의했답니다. 미리 서로 합의했으면 서로 역할만 하면 되겠네요. 서로 역할만 잘하면 이건 무슨 논적 관점일까? 그렇지. 기능론적 관점. 그 다음에 많은 부모가 기본 습관 예절을 가지는 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람을 익혀서 사회 구성으로서 자기 역할, 학생은 학생답게 학생 역할에,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선생님 역할에, 엄마는 엄마답게 엄마 역할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답게 자신 역할을 하면 되죠. 이게 바로 기능론적 관점. 따라서 A는 기능론, B는 봅시다. 아우, 합의한 거 아니에요. 기득권층이, 지배계급이 가진 자가 기득권층이 배우라고 하는 내용을 학교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라는 교육제도도 이 시스템도 누가 만들었어요? 지배계급이. 왜? 우리가 너네들을 사회화시켜서 나중에 성인이 돼도 쉽게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학교야. 지배계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 제도다, 사회구조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갈등론이 되겠죠. 따라서 A는 기능론, B는 갈등론의 관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A는 여기 나왔네요. 이제 합의한 가치 기능론, B는 사회 지배층, 기득권, 지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학교, 그래서 갈등론, 진보적인 갈등론의 입장이다라고 해서 있지만 사실은 갈등론이 무조건 진보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우파, 좌파를 나누는데 우파가 항상 보수고 좌파가 항상 진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오프라인 하면 그때 와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면 누군가 부모님이 듣다가 저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신고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진보가 무조건 갈등적인 건 아니다 라는 거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대부분 진보적인 성향은 갈등론적 성향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장을 기능 갈등론으로 구분해보고 그렇게 구분한 이유, 그러면 각각의 키워드를 찾으면 되겠죠. A는 기능론이었습니다. 합의한 가치와 규범, 자신의 역할 수행이 중요한 키워드였고요. B의 주장에선 기득권층이라는 단어, 기득권층의 합의,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 사회 전체의 합의다 그러면 기능론인데 기득권층들끼리 자기들끼리 합의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갈등론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해줘야 돼요. 이거 특히 이거 줘야 됩니다. 합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기능론은 아니다. 기능론은 합의를 중요시 여기지만 사회 전체가 합의한 거다 그러면 기능론. 그런데 기득권층이 합의한 것이다 그러면 갈등론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사회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가치와 교범을 요거는 뭐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제 슬슬 아파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중간에 여러분들하고 말장난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창문 열면서 벚꽃 떠보면서 첫사랑 얘기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하고 저만의 관계가 아니죠. 누군가 뒤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엄마, 아빠, 이거 지켜보면 나 집중 안 돼. 제 역할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학생으로서 학생 역할을 다 최선을 할 테니 믿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건 무슨 논적 입장일까요? 학생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게요 그랬으면 그렇지, 기능론 입장이 된 거야. 기능론 쪽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만약에 갈등론이라면 아빠 저 지금 의심하고 저를 지배하려고 하시는 거죠? 저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거 아니에요? 지켜보고 감시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갈등론적 관점이 됩니다.
말 예쁘게 해서 아버님께 어머님께 설명해 주세요. 자, 생각 키우는 읽기 자료 교과서 18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자료. 자, 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하면서 상징의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 번 더 새겨보는 그런 탐구활동 읽기 자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한테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고3이니까 수능 보겠죠. 수능 안 보는 친구도 있겠죠. 수시 합격해가지고. 자, 내가 수능 보러 가는데 친구가 엿을 줬어요. 친구야, 야, 엿 먹어라. 그러면서 야, 이거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엿 먹으라고 엿을 줬어? 엿의 상징이 뭘까요? 엿이 잘 달라붙죠? 그래서 딱 달라붙더라고. 그게 수능 때 주는 합격이란 말 할게요. 그냥 합격 엿의 의미가 되죠. 상징하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사과데이라고 하죠. 친구 사이 해가지고 7월 9일 그때쯤 되면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학생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나눠줍니다. 그동안 문제가 있던 친구한테 사과를 주라고. 과일 주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과의 의미를 남겨서 더 관계를 회복하라는 건가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그런 상징이 담겨 있는, 그래서 상징이란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볼펜과 왜 자꾸 여기 호박엿이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관점 크게 두 가지. 거시와 미시. 다시 한 번 더. 근데 작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거시에서는 기능론, 갈등론, 미시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게 몇 번째 나오는지 지금 이해하시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저는 가정노인을 봉양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대요. 그러면 기능론. 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노인 단독 가구의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의미 그리고 어른의 의미, 노인의 의미, 어른의 의미, 그 노인과 어른이란 단어에 어떤 의미, 상징이 담겼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미시적 관점. 여러분 놓친 게 있습니다. 우선 사회의 경우 경제를 가진 사람이,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경제적 불평등, 뭔가 가진 사람들 불평등하다. 요거는 갈등론. 기능론, 상징적 상호론, 갈등론. 여러분들이 한번 교과서 보면서 한 번씩 풀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교과서에 있는 거 보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구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주는 시간 잠깐 마련할게요. 읽고 다 읽었다. 패스. 자, 각각의 한계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능론의 한계점, 갈등론의 한계점,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한계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미 앞에서 설명했지만 뒤에서 EBS 특강을 또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텐데 다음 주에 아마 듣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들으면서 한 번 더 정말 집중해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제풀이로 해결해 줘야 되고요. 논술 자료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들어간 말을 써보자. 한 번씩. 강상류에서 모험을 즐기는 인간의 모습이나 기우제를 지내거나 댐을 만드는 모습은 인간의 의도나 노력 등과 관련된 이 일을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댐을 만드는 모습, 인간의 의도가 들어갔다. 그렇지. 대답 잘했어. 오케이. 2번. 숲을 관찰할 때, 숲의 분포하는 나무의 구성을 보는 것처럼 사회 구조나 제도에 초점을 맞춘다. 크게 초점을 둔다. 그렇지. 숲속에 나무를 하나하나 관찰한다 그러면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맞나요? 여러분들 생각한 거랑? 됐어요. 잘했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선을 그어보세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시간 줄게요. 개인이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 힌트 냈네. 불평등하다. 사회가 불평등하다. 균형과 안정,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봅시다. 아우,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음 어쩌고저쩌고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교과서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스스로 한번 확인해보고 결과 보고 맞춰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와나 같은 현상, 그 사회 현상은 의도가 가지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에 사회 현상은 예측하기가 쉽다, 어렵다? 예측하기 어렵다. 개연성 때문에 그거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오늘 수업은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은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을 학습을 할 건데요. 그 전에 다음 주 화요일날 시간표에 사회문화가 2시간 잡혀 있습니다. 그때 수능 특강, 김지선 선생님의 수능 특강, 오늘 배웠던 내용들 수능 특강으로 2시간 동영상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수업을 듣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업이라고 하는 EBS 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듣다 보면 금방 쫓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각자 궁금한 거 있으면 Q&A 공집 또는 질문방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질문 올리시면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답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도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아프지 말고요.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